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겁니까?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민생당? 저는 오늘 아침에 민생당의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민생당 대표를 만나서 내가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고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겠다고 나선 이상 기득권에 기대서 거기에 안주해서 뭐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새로 홀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국민의 반응을 얻고 호응이 커지고 또 호응이 함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민생당 대표께서도 아쉽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으로 탈당계를 냈습니다. 다른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는지 아니면 완주만을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흔히들 소수당의 후보가 나오면 바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정치 풍토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오직 이기기 위한 선거,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한 방책,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그동안의 모순 구조이고 이것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장악하면 모든 것을 얻고 대통령이 안 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양상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 487년 체제를 청산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인 만큼 지금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 정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만요. 조금 벗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 정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각제 개헌을 뜻하는 건지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독일식의 연합정치입니다. 여러 당이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서 정책을 교환하고 정책을 연결하고 그것이 의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랫동안 대통령제에 익숙해왔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이 87년 민주화 6월 항쟁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내각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내각제가 됐건 분권형 대통령제가 됐건 우리나라의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폐지되어야 하고 그 대통령 권력이 각기의 기관으로 내각은 내각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이렇게 분산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캠프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예? 캠프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저는 돈도 조직도 사람도 없습니다. 나 홀로 대선으로 출발을 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우리나라 정책을 개발을 해 나가고 또 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려면은 앞으로 그러한 필요한 조직이 생기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하여튼 무소속으로 이 캠프 없는 대선을 생각하고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호소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캠프에 민생당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캠프에 민생당 분들이 주로 민생당 캠프가 민생당 지금 사람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된다면은 또 거기서 위장 탈당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생당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민생당 당원들이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민생당의 무슨 또 후보 조직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김동인 전 부대위원장 만났다는 분이 나왔는데 예. 혹시 왜 만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여기 계신 많은 지지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라가 이런데 대선이 이렇게 엉망으로 가는데 손학규 당신이 우리나라 정치의 어른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좀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근데 최근 대선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의 미래 비전, 또 한반도의 미래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체제 이런 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정권 쟁취 싸움으로만 가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서게 된 것인데 그 결심 과정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 국가의 원로들 계시는 분들, 또 저한테 어른이 계시는 분들 몇 분을 만나 뵙고 상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께는 사실 제 집이 가까워서 지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댁에서 별거했는데 뭐 사정이 안 좋다고 오늘 사무실로 나와라 그래서 나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뜻으로 대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인 대표님 말고도 이 자리에서 공개하긴 그렇습니다만 대여섯 분의 원로들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님도 뭐 참여하시는 거,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도 캠프에 참여하시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아닙니다. 제가 캠프에 참여해달라, 도와달라는 게 나를 직접 도와달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정계 어른이니까 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번 출마하셔서 어떻게 보면 좀 구배를 마신 측면이 있으신데요. 예. 혹시 이번에는 꼭 되겠다 하는 보관 같은 게 따로 있으셔서 나온 건지 무슨 따로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지금 마련해 놓은 게 아니고 공약도 마련해 놓은 게 아니고 지금 사실 맨손입니다. 맨몸입니다. 여러 번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 전에는 자문교수단하고 오랫동안 정책 개발도 하고 수비도 하고 또 조직도 갖추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세 번 다 예선 단계에서 무너졌던 것이고 지금은 제가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미리 준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요 앞에 안경 쓰신 분, 예. 조금 양당 정치 비판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양당 후보이 아닌 세 분 후보들께서 좀 재편성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고 실제로 그 대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세한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 세 분이 이제 조금 연대에 대한 초기적 논의를 좀 하시는 단계인데 혹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글쎄 뭐 그건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죠. 제가 그분들을 좀 알기는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간단한 평가. 예? 여야 대선 후보들에 대한 간단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 얘기만 하죠. 예.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결국 개헌을 하시려면 네.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예. 현재 이제 여야 정당의 동의를 거쳐야 할 텐데 그 과정은 어떻게? 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혼자 시작하지만 혼자 힘 갖고는 안 되겠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응이 있고 호응이 커지고 그것이 함성이 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정치 구성원들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그대로 간다면 제가 당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정치 구성원들 국회의원들 간의 구성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생각의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예, 저 뒤에. 네. 경인이보 권신정이라고 합니다. 경인이보 권신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인일보. 예. 네. 제가 목소리를 좀 잘 내보겠습니다. 지금 의제를 던지시는 걸로 읽히는데요.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 그다음에 대통령제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의제를 던지시려고 지금 출마를 결심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어떤 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왜 그 양당제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시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부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제 이외의 다른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특히 4.19 때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가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망가지고 또 일본의 경우 의원 내각제인데 경제가 발전했는데도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경제도 제대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 이게 다 내각제의 분열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독일에 가서 한 10개월 연수를 하면서 독일도 우리처럼 양분되어 있었는데 통합이 됐고 우리처럼 기술 중심의 수출 경제인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고 EU를 통합하고 EU의 어려움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를 봤더니 이번에 숄츠가 총리가 됐습니다만 70년 역사상에 총리가 이제 9번째입니다. 메르켈이 8번째입니다. 평균 한 10여 년을 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각 의원 의회주의 정치라도 안전장치만 갖추면 정치적인 안정을 갖출 수 있고 정치적인 안정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된다.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하느냐? 우리나라 초기에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서 반대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을 당한 1979년 10월 26일 그 시각에는 계엄령하에서 김해 보안대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48시간을 맹목적으로 두드려 맞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군사 독재를 통해서 경제 발전,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그 뒤에 전두환 대통령 쭉 대통령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경제가 발전이 되고 민간이 더 커지고 민간의 R&D 수준이 정부의 R&D 수준보다 훨씬 더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인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허수아비입니다. 국영기업체 장이 허수아비입니다. 모든 걸 다 청와대에서 쥐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모든 걸 다 쥐고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청와대 여기에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야당은 우리가 권력을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서 여당이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극한투쟁, 무한투쟁이 바로 이러한 대통령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하고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통합해 나가는 이러한 통합의 정치를 열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시점이 언제? 그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습니다만 아주 확실하게 내가 이제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불과 일주일 열흘 그 아닙니다. 그 전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라 또그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바른미래당 대표로 지난 총선에서 총선 지원하고 그 뒤로는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민생당에 계십니다만 민생당 지도부에서 무슨 연락이 오거나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선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 양대 진영의 싸움 이런 거는 원래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기본은 또 그러려니 하더라도 대선에서 우리나라 정치 체제 권력 구조에 대한 담론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내가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멀거니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번 대선이 역대급 불운한 대선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 상대방 후보들에 대한 말씀은 삼가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나라 대선의 모든 것이 권력 투쟁으로만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 투쟁 때문에 모든 것을 가리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조금 내리시고. 출마 선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당선보다는 캐스팅 보트로 좀 활동할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손 대표님 미쳤습니까? 저 대통령병에 다시 도졌습니까? 이런 온갖 비난, 야유, 조롱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지금 당장의 양대구도 거기 비집고 들어갈 틈도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국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뽑고 그전에 박근혜, 그전에 이명박을 뽑았으니까 누구 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그 지혜가 있고 미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확실히 됩니다. 이렇게 공간을 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말 한마디만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안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간을 열고 국민의 반응을 얻고 호응이 커지고 그것이 소리가 커져서 감성이 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도 잘하죠? 맞아. 지금 부자에 대한 시간이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예. 사실 지난 총선에서 예. 말씀하신 다당제를 목표로 선거에 민생당 지휘를 하셨는데 이제 선거에서 한석 얻지 못하는 좀 결과를 내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게 좀 문제였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리더십이 부족했었던 것이고 다만 제가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할 때는 제3지대를 굳건히 키워서 우리나라 다당제 기초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여러 정치 세력이 같이 있었는데 각기 떨어져 나가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을 했고 저는 마지막에는 그래도 바른미래당을 젊은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존하는 다른 정당, 다른 젊은 세력들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그쪽 요구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안 됐고
그 뒤에도 저는 바른미래당을 젊은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욕을 받고 대표 최고위원을 젊은 사람들이 세우고 그리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바른미래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수그러든 뒤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때 이제 구성이 호남 정당이다 이런 레터리 붙을 정도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고 저도 끝까지 다 했습니다만 우리 후보들 평균 득표율이 5%에서 3%를 넘지 못하는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무한 책임을 느끼고 그 뒤로 정치에 물러났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최악이고요. 네, 코로나 상황이 좀 최악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최악이고 그러고 그냥 소상공인의 고통도 최악인데 다음 대통령이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도 지금 온 힘을 기울여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개헌을 막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길인가? 코로나 상국하고 정치 체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야지 뭐가 된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가 대통령제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일 뿐이고 미국도 이 근래 지난번에 바이든 전향이죠. 트럼프 대통령 때 대통령제로 해서 미국 정치가 얼마나 왜곡됐습니까? 그런 걸 보셔야죠. 예, 아까 일단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시민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덮고요. 좀 구체적으로 좀 시민들의 방향을 이끌어낼 좀 방법 같은 거 좀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 그거는 선거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합니다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캠프를 대단위로 꾸리고 조직적으로 해나가는 선거가 있는가 하면은 혼자 조그만 차를 갖고 아니면 자전거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물론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호응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시 확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랑 그 약점이 청년 표심으로 좀 느끼는데 그 대표님에 대한 좀 생각, 청년 표심 약점이 무슨? 네? 청년 표심? 청년 표심 얻기 위한 전략이 좀 있으시죠? 네. 제가 청년 2030들이 저 손학규를 거진다 모릅니다. 손학규 아는 사람들이 가장 젊은 사람들이 40대고 50대 넘어야지 익숙해져 있고 한데 2030 대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런 데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고 나온 게 아닙니다. 안 되겠다.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2030 청년들에게 어필을 한다면은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다가올 것이고 안 되면은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2030 청년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30의 일자리 대책 그것을 2030에게 직접 뭐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기반을 튼튼히 해야 되고 특히 첨단 산업, 과학기술 산업의 밑바탕을 튼튼히 해야지 거기서 일자리가 생겨서 2030이 그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지 2030 그 자체를 위한 일자리 대책 그거는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패로 돌아간 단기적인 일자리, 비정규적인 일자리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처음에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고 한 게 뭡니까? 일자리 수석입니다. 일자리 현황판입니다.
일자리 현황판 그 뒤에 본분이 있어요. 일자리 수석은 아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수석이 뭐랍니까? 일자리 수석이 뭘 어떻게 만듭니까? 결국 그 경제비서관이나 또는 부처의 산업자원장관이다, 뭐 노동장관이다, 거기다가 무슨 뭐 이것저것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만들어지는 게 허수의 일자리입니다. 비정규직, 임시,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청년 소득이나 돈 몇 푼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것은 청년 대책이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 산업 기반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술, 과학기술의 바탕을 튼튼하게 하는 것, 이것이 대통령과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경기도지사 때 LG 필립스 그 디스플레이 단지 만들고, 한교 테크노밸리 만들고, 광교 테크노밸리 만들고, 이 그 평택 같은데 그 산업단지, 과학기술 산업단지 만들고, 이런 것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대선 현실이 괴팍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대선 현실이 괴팍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뭐 다 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아니,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아니, 대통령 선거가, 이게 우리나라 국가 비전, 미래 발전 비전을 얘기하기보다는 너 뭐 했느냐, 뭐 부인이 뭐 했느냐, 너 과거에 뭐 했느냐,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대선이냐,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강남일보의 백인선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손학규 후보님의 통장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경기지사직을 마치시고 백인 대장정, 민심 대장정에 들어가신 분열에 그때 통장 잔고는 얼마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거기에 곁들여서 며칠 전에 전두환 씨 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문을 다녀오셨는데 그동안 그 일관되게 주창해 오신 통합의 정치와 그 조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즉각하겠다는 말을 공약화하다시피 했습니다. 손학규 후보님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동안에 미쳐오셨던 통합의 정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 시간이 다 되니까 여보 거기 꼭 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럼 뭐 사람들이 욕하고 민심들이 갈려있잖아요. 저는 뭐 저 자신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사람이고 군사독재에 대해서 청년 시절에 끝없이 항거한 사람이고 우리나라 군부독재는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 국회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만으로도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본인이 조문을 못 간다고 하더라도 조화조차도 보내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민 통합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5.18 항쟁, 5.18 학살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그냥 간 것 대단히 유감스럽죠. 그러나 가서 공념하면서 이제라도 지하에서라도 사과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또 특히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이렇게 조문 안 간다. 심지어는 뭐 이 대통령 후보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막
그 사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것은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자꾸 통합하고 용서하고 이런 길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야당의 후보도 간다고 그랬다가 당에서 아유 뭐 무슨 소리 있을 테니까 가지 말아라 안 갔다고 그러고 또 다른 뭐 예비 후보는 2030한테 물어봤더니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 이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하고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이 모든 산업 발전과 남북 통합과 모든 것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돈도 없는 놈이 무슨 대통령 선거를 나와 대통령 선거를 내면은 수십억 수백억이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우리 국민들의 뜻과 그 호응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의지만 있으면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한 질문이 저는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감옥까지 안 난 나라를 만들고 싶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불행했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을 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보복 정치가 없는 그 대한민국 정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때는 더욱 경쟁자였습니다. 또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많고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3만 불의 선진국입니다. G7의 초청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대통령이 감옥에 그냥 갇혀있는 것이 저로서는 안 된다.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트럼프 대통령 저 사람 한 수십 년 징역 받았을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이제 스스로 선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잘못했지. 너 과거에 뭐 잘못했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래를 보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자세요? 예. 예, 어디 기자세요? 중앙일보 김효성 기자. 아, 예. 조금 앞으로 나왔어요. 짧은 질문인데요. 그 예비 후보 등록은 언제 하실 것인지. 예비 후보 그 등록은 제가 그 예비 후보 등록금 정도는 꼭까지는 아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알아봤더니 그 대통령 그 선거 공탁금이 3억이고 20%가 예비 후보 등록이라고 그러는데 6천만 원 되도록 빨리 마련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전에 화려한 공약은 없다고 하셨는데 화려한 공약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그 수수한 공약이라도 1호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거? 저는 말이죠. 되도록이면 공약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지만 최소한도로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인수위원회 만들어서 공약을 집행하는 거 이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도지사도 그런데 실제 제가 도지사를 해보니까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공약은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들이 어필하기 위해서 소위 포퓰리스트적인 공약이 대부분인 겁니다. 물론 전부 다 포퓰리스트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시켜야 되겠다. 과학기술 발전시켜야 되겠다.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저도
탈원전주의자가 됐습니다. 차 돌아가고 태양광산 이렇게 그럼 우리도 탈원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자력이 그 산업, 그 기술 산업의 중요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우리가 버리겠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인가 어디 폴란드인가 가서 체코에 갔을 때 우리나라 원자력 그 발전 그 안전하다. 4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었다. 그리고 우선 팔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에 부산공업이 다 망해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약 1호 공약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공약을 한다고 하면 탈원전은 폐기하고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1호 공약이 뭐다 2호 공약이 뭐다 이런 소위 포퓰리스트적인 공약 생산은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해본 사람이 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하면서 내가 뭐를 하기보다 일을 하는 것은 공무원 공직자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활력 있게 일을 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강화해주고 앞장서서 나가면 그 기관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을 도둑놈 취급하고 이번 정부에서 외교관들을 다 그냥 배제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가 행정 업무는 공무원들에게 제일적인 권한을 주서 맡겨서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그거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그게 무슨 큰 공약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란 말이에요. 예,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 군수님은 기자가 아니시네요. 예.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예. 이후에 대통령제를 폐지할 그 대통령 후보로서 이거 좀 염두에 말씀하세요.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서 내건 대선 후보로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첫 공식 행보가 어디실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해 둔 거를 있는데요. 저는 공식 행보다 이런 말도 사실은 쓰는 것이 좀 주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에 장비를 신민시정으로 나 홀로 저는 이런 것을 하겠다. 내가 어디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따라올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집권 야당이나 제1야당이면 많이 따라다니겠지만 그렇게 따라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쪽으로는 경제고 과학기술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안보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주면 있는데 그쪽 사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체크를 안 해봤거든요.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대표님 양반합니다. 여기는 기자들 장소니까요. 네. 자, 이제 더 말씀 없으시면은 예. 아까 포퓰리스트적인 공약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포퓰리스트적인 공약으로 생각하시는 거 하나가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만 하지 상대방 얘기는 그렇게 안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되는 거는 있습니다만 근데 기자분들께서도 알잖아요.
포퓰리스트적인 동행보다 지금 여기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손학규가 얘기하는 것하고 맞나 그러려고 지금 물어보신 거죠? 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중이나 대선 비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그 국군 융성의 기회가 아주 주말에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나 기업인들 열심히 하고 얼마나 노동자들 열심히 하고 얼마나 부망인들 열심히 하고 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이 한 달 수주가 아주 엉망이었다가 지금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다시 올라섰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발전시키면 우리 G7에서 G5로 나갈 수 있고 3만 불에서 5만 불 수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해서 삐걱해서 내막기를 하면 우리나라 정말로 흔히들 얘기합니다. 남미 같은 이런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그 위기의식이 저한테 있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 국군융성의 기회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치가 그걸 뒷받침해야 되고 지금과 같은 대통령 집중적인 문화 분별 극한 투쟁은 맞아서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